이모, 나 좀 구해줘. 식물인간 상태의 9살 조카가 남몰래 건넨 쪽지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그 아이가 정말 이걸 쓴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아이를 이용해 이모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9살 정아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1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 빵을 굽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40년 넘게 지켜온 작은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진 혼자 가게를 물려받았어요. 하진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2살 위 언니뿐이었습니다. 언니 정아린. 22의 중견기업 2세 윤태민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시댁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친자 아님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언니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3년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조카 서아가 사고로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도우미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중태라고 했습니다. 운전하던 도우미도 크게 다쳤다고요. 서아 엄마한테 연락했는데 연결이 안 돼 학교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를 돌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진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9살 조카 서아. 언니는 해외 출장이 잦아서 집에 입주 도우미를 뒀다고 들었습니다. 서아는 엄마 대신 도우미 아주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하진은 서아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볼 때마다 예뻐해줬어요. 과자도 사주고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줬습니다. 서아는 그런 이모를 좋아했어요. 냉랭한 엄마보다 이모 곁에 있을 때 더 웃었거든요. 짧은 만남으로 서아는 늘 헤어질 때 아쉬워했습니다. 이모, 다음에 또 와. 그 말이 떠올랐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했어요. 뇌 손상이 심하다고요. 깊은 혼수 상태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요. 하진의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의료 장비들이 꽂혀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하진은 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떴다는 거였어요. 읽고도 답을 안 한 거였습니다. 하진은 빵집 문을 닫고 병원을 지켰어요. 매일 면회 시간마다 서아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진이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니 서아의 손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작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 펼쳐봤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쓴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모, 나 좀 구해줘.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아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설마 서아가 정말 쓴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아이의 글씨를 흉내낸 걸까요?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였어요. 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언니였습니다. 정아린. 하리는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뭔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할인의 시선이 서아의 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깼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이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깨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하진의 손에 쥔 쪽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이모, 나 좀 구해줘. 왜 엄마가 아닌 이모에게 구해달라고 한 걸까요? 왜 언니는 그동안 연락을 안 받은 걸까요? 왜 아이를 보는 첫마디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을까요?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할인이 서아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이마를 쓰다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마치 물건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할인의 시선이 서아의 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깊은 혼수 상태래. 의식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 할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안도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할인이 고개를 돌려 하진을 봤습니다. 넌 왜 여기 있어? 차가운 질문이었어요. 하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고요? 조카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왜 왔냐고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언니한테 연락이 안 돼서 서아 학교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가 온 거야. 할인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빠져. 처리. 하진의 귀에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처리한다고요. 언니. 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을 안 받은 거야? 할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너한테 그걸 설명해야 해? 바빴어. 해외에 있었고. 카톡은 읽었잖아. 읽고도 답을 안 한 거잖아. 할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할인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빠서 제대로 못 봤어.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하지만 하진은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할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관계자한테 줄 거야. 그러고는 병실을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진은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문득 9년 전 일이 스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친자 아닌 판정. 그때부터 언니는 달라졌어요. 서아를 볼 때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진은 늘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언니는 대학 시절 내내 태민 오빠만 만났거든요. 다른 남자가 있을 리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왜 하는 거지? 서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작은 얼굴. 눈은 감겨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하진은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어요. 중환자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구두 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발소리.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하진 앞에서 멈췄어요. 정아린 씨 동생 되시죠? 하진은 긴장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윤그룹 비서실장 박종호. 언니의 시댁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박종호가 병실 쪽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회장님께서 손녀 상태가 궁금하시다고 하셔서요.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녀요? 서아는 윤 회장님 손녀가 아닌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박종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 검사 결과 말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에 다시 조사하셨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9년 전 그 검사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윤 회장님 소유의 병원이었습니다.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박종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온 직후 그 병원 검사실장이 퇴직했어요. 해외로 도망치듯 떠났더군요. 왜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박종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조작이요? 제가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다만 박종호가 하진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회장님께서 최근에 재검사를 의뢰하셨습니다. 결과가 곧 나옵니다. 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야 했어요. 만약 조작이라면 서아는 윤 회장님의 정식 상속인이 됩니다. 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9년 전 태민 도련님 외도 스캔들 기억하시죠?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울면서 전화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태민 도련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큰 사모님께서 이혼을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박종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외도 상대가 대기업 회장 딸이었거든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쪽과 재혼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었죠.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서아를. 네. 아이가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재산 분할도 양육권도. 하진은 천천히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그래서 박종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 회장님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상속 문제 정리를 하시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박종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서아 양이 사고를 당했어요. 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고 당일 평소랑 다른 길로 갔더군요. 박종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진은 주머니 속쪽지를 만졌습니다. 이모, 나 좀 구해줘. 갑자기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서아는 누구한테서 구해달라고 한 걸까요? 하진은 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게 서아를 내려다보던 눈빛,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확인하던 시선. 아직 안 깼어? 라고 물었던 목소리. 설마 언니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하진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할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종호가 재빨리 명함을 하나 더 건넸어요. 연락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따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하진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할인이 복도에 나타났어요. 할인의 시선이 박종호에게 향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 실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작은 사모님. 박종호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회장님 심부름입니다. 손녀분 상태가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손녀요? 서아는 윤가문과 아무 상관없어요. 9년 전에 정리됐잖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종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정리가 제대로 된 게 맞을까요?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께서 재검사를 의뢰하셨습니다. 결과가 곧 나옵니다. 할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언니는 알고 있었구나. 유전자 검사가 조작됐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박종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전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떠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하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뭘 들은 거야? 협박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실로 들어가 서아의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조카의 차가운 손, 작고 여린 손가락.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어요. 언니, 나한테 할 말 없어?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하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 서아가 보낸 편지를 찾아야 해. 글씨체를 비교해봐야 해. 만약 쪽지가 진짜라면 서아는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서 구해달라고 한 거야. 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해. 유전자 검사가 정말 조작된 건지, 이 사고가 정말 우연인지. 하진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진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겠어. 서아야. 이모가 널 구할게. 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빵집 2층에 딸린 방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서아가 보내준 편지가 있었어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였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사진들, 아버지 유품들, 그리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편지지.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이모에게. 이모 보고 싶어요. 다음에 꼭 만나요. 서아가.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았어요. 회계 기울기, 이응을 쓰는 방식, 히읗의 모양. 분명히 서아의 글씨였습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였구나. 서아가 정말 쓴 거였어. 그런데 언제? 어떻게? 다음 날 아침, 하진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어제 봤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서아 보호자분이시죠? 네. 어제 서아 손 위에 있던 종이 있잖아요. 하진이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간호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거요. 서아 소지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소지품이요? 네. 응급실에서 처치하다가 손을 펴는 과정에서 나왔대요. 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요? 네, 작게 접혀 있어서 저도 안 펼쳐봤어요. 보호자분 오시면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잠깐 자리 비우셔서 제가 서아 손 위에 올려두고 왔어요.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아가 사고 나는 순간에도 이 쪽지를 손에 쥐고 있었구나.
이모한테 전해달라고 놓지 않았구나. 이모, 나 좀 구해줘. 이 한마디를 전하려고 하진은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진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병실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하진은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 사고 순간까지 쪽지를 쥐고 있던 손. 서아야.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가 왔어. 쪽지 받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진은 서아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이모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이모가 왔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모가 반드시 알아낼게.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하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서아는 왜 이 쪽지를 미리 써뒀을까? 왜 이모한테 구해달라고 했을까? 사고가 나기 전부터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도우미 차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었다고 했지. 왜 그날따라 다른 길로 갔을까? 하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아는 사고가 날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까?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듣고 계시죠? 서아가 사고 순간까지 꽉 쥐고 있던 쪽지. 이모, 나 좀 구해줘.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사고 당일 평소와 다른 길로 간 도우미 차.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점점 밝혀지는 진실, 궁금하시죠? 그럼 이어서 들어봐 주세요. 다음 날, 하진은 같은 병원에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서아는 5층 중환자실, 도우미는 3층 일반 병실. 사고 당시 도우미도 크게 다쳤거든요. 팔 골절에 갈비뼈도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머리도 꿰맸고요.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하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 이모님이시죠? 네. 아주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저야 뭐. 서아는 어떻게 됐어요? 하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도우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냥 평소 다니던 길로 갔으면. 아주머니, 사고 당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도우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근데 서아 어머님이 해외에 나가 계실 땐 종종 다른 번호로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못했어요. 하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오늘 서아 픽업할 때 평소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 달라고요. 이유가 뭐였어요? 평소 다니던 길에 공사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말투였어요. 도우미가 말끝을 흐렸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날 공사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 전화. 정말 서아 엄마 맞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긴 했어요. 심한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며 겨우 짜내는 듯한 쇳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우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 때문에 서아가
제가 그냥 평소 길로 갔으면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진이 도우미의 손을 잡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도우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경찰에 전화번호 제출했어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그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도우미가 침대 옆 사물함을 가리켰어요. 폰에 저장해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하진은 급히 번호를 적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언니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지? 하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사용하지 않는 번호. 누군가 처음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거야. 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계획적이었어.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서아를 그 길로 보낸 거야. 그리고 그 길에서 사고가 났어. 하진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그룹 비서실장 박종호. 이 사람이라면 뭔가 더 알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잠깐 망설여졌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언니네 시댁 사람이잖아. 그래도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여보세요? 박 실장님, 저 병원에서 만났던 정하진입니다. 아, 네. 연락 주셨네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종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장님이요? 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윤 회장. 서아의 진짜 할아버지. 유전자 검사 조작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그 사람. 그가 왜 나를 만나려는 걸까? 뭘 알고 있는 걸까? 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둑해지는 저녁 하늘이었어요. 내일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서아야. 이모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이상했어요. 3년 동안 먼저 연락한 적 없던 언니가 전화를 하다니. 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뭘 말하는 거야? 도우미 아줌마한테 갔다며?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아줌마한테 연락 왔어. 내가 사고 당일 일 물어봤다고. 할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만해. 더 이상 파헤치지 마. 왜? 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는데? 넌 몰라도 돼.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서아는 내 조카야. 내가 왜 끼어들면 안 되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진아.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그만해. 위험해. 뭐가 위험한데? 대답이 없었어요. 언니, 뭘 알고 있는 거야? 사고 당일 전화한 거 언니야? 대답해. 나 아니야.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진아. 지금 이 전화 안전하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누가 듣고 있다는 거야? 언니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구지?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내일 윤 회장님을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야. 모든 진실을. 다음 날 오전 10시, 검은 세단이 빵집 앞에 멈췄습니다. 박종호가 내렸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 한남동 고급 주택가의 큰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하진은 숨을 삼켰어요. 이게 윤 회장의 집이구나. 박종호가 앞장섰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갔어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였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박종호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정하진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서재였어요. 창가 휠체어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앉게. 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차 한잔 하겠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진은 긴장했어요. 윤 회장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하진을 마주봤어요. 내 손녀를 돌봐줘서 고맙네. 하진은 윤 회장의 손을 봤어요.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녀라고 했어요. 서아를 손녀라고. 서아가 정말 회장님 손녀 맞나요? 윤 회장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 내 핏줄이야. 서아는. 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이름 내가 지었어. 세상을 맑게 볼 수 있는 아이가 되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9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네. 그럼 9년 전 유전자 검사는 조작이었어.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최근에야 알게 됐네. 아내가 한 짓이었어.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태민이 녀석 외도 때문이었지.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내는 태민이를 재벌가 딸과 결혼시키고 싶어 했네. 그 집안과 연을 맺으면 그룹이 안정된다고 믿었지. 그런데 아이가 있으면 이혼도 재혼도 쉽지 않잖나. 그래서 서아를 없는 아이로 만든 거예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검사실장을 매수했더군. 결과를 바꿔치기 한 거야. 하진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왜 하린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민 오빠하고만 만났으니까 조작인 거 알았을 텐데요.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자네 언니가 자발적으로 침묵한 건 아닐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가 뭔가 쥐고 있었겠지. 돈이 오갔다는 정황도 있고. 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협박. 당한 거예요? 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언니도 피해자야. 그건 확실해. 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니,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왜 지금 다시 조사하시는 거예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얼마 못 살아.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지.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는 내 유일한 친손녀야. 하진은 천천히 상황을 정리했어요. 서아가 윤 회장의 유일한 친손녀. 그러면 상속권은? 서아가 깨어나면 상속 구도가 바뀌는 거죠?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사고도. 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윤 회장이 쪽지를 받아들었어요. 구겨진 종이, 번진 글씨. 이모, 나 좀 구해줘. 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
서아가 사고 당시에 손에 꽉 쥐고 있었대요. 응급실에서 손을 펴다가 발견한 거예요. 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아내를 막아야 해. 어떻게요? 증거가 필요해. 사고가 조작됐다는 증거. 윤 회장이 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가 도와줄 수 있나? 하진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서아를 위해서라면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실장이 도울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게.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뭔가? 사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원하는 건 반드시 얻는 사람이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을 고립시키는데 능해. 주변부터 막아버리지. 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자네 언니한테 전화하지 않았나? 어젯밤에.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내가 할인이 전화를 감시하고 있어. 어젯밤 통화 내용도 다 들었을 거야.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전화 안전하지 않아. 어젯밤 언니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끄는 거였구나. 조심해야 해. 윤 회장이 경고했습니다. 아내가 자네를 주목하기 시작했어. 위험할 수 있어. 하진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니의 시어머니, 윤태민의 어머니, 서아의 할머니. 그 사람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어. 9년 전 유전자 검사 조작, 언니에 대한 협박, 그리고 아마도 서아의 사고까지. 하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을 막아야 해. 서아를 구해야 해. 그리고 언니도.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하진?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누구세요? 윤 회장 만나고 왔네. 하진의 숨이 멎었어요. 어떻게? 내가 누군지 궁금해? 전화기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의 전 시어머니. 하진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가지 조언할게.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더 이상 끼어들지 마. 빵이나 굽고 살면 돼. 요즘 빵집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 건물주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 하진의 숨이 막혔어요. 서아가 깨어나면 다 끝나는 거 알지?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끼어들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땐 빵도 못 굽게 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서아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서아를 구할 거야. 반드시. 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받은 다음 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박종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사고 당일 도우미한테 전화한 번호 추적할 수 있어요? 이미 조사 중입니다. 선불폰이라 쉽지 않지만 구매처를 찾고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진은 전화를 끊었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아 곁을 지켜야 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실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 하진이 다가가자 그들이 막아섰어요. 누구세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서아 이모예요.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나눴습니다. 죄송하지만 면회가 제한되었습니다.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누가 그래요? 법적 보호자분 요청입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언니가 면회를 막은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저 2주 동안 매일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시어머니가 움직인 거야. 언니를 압박해서 면회를 막은 거야.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진아. 언니였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언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협박했어. 할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아 면회 막지 않으면 너한테 해코지 하겠다고. 빵집도 없애버리겠다고. 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니, 나도 알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난 무서워. 9년 동안 그 사람 밑에서 살았어.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 할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사람이 서아 사고도. 뭐? 경로 변경 전화. 그 사람이 시킨 거야.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내가 지독한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거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빨리 전화하라고 재촉했어. 그래서 난 그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아주머니한테 부탁한 거야. 공사 중이니까 길 좀 돌아가 달라고. 할인이 흐느꼈습니다. 그게 내 아이를 죽이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전화한 거였어. 하지만 언니도 몰랐던 거야. 이용당한 거야. 언니, 그 얘기 경찰한테 할 수 있어? 언니, 무서워. 서아가 저 안에서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어. 이모한테 구해달라고 했어. 우리가 안 움직이면 서아는 영원히 못 깨어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할인이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전화가 끊겼어요. 하진은 박종호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증인이 생겼어요. 3일 후, 윤 회장 저택. 서재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 회장, 박종호, 그리고 경찰, 할인도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표정. 방 안의 분위기를 보더니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앉아. 여보, 갑자기 무슨. 앉으라고 했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앉았어요. 경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9년 전 유전자 검사 조작건, 검사실장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이번 사고건. 경찰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우미한테 전화한 선불폰 구매 기록을 찾았습니다. 구매자는 당신 운전기사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사고 지점은 과거에도 대형 사고가 잦았던 급커브 구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할인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할인을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감히 9년 동안 협박당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서아와 친정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사고도 저한테 전화하라고 시킨 건 당신이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있어.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어요. 녹음이라도 했어? 다지 입으로 한 소리지. 내가 시킨 증거가 어딨어? 있습니다. 박종호가 말했어요. 당신이 하린 씨에게 보낸 메시지 기록. 삭제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복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박종호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아가 깨어나면 다 끝나는 거 알지? 다음에 또 끼어들면 그땐 빵도 못 굽게 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진에게 한 협박 전화. 하진이 녹음해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경찰이 다가갔어요. 살인미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시어머니가 끌려나갔습니다. 끝까지 발버둥 쳤어요. 여보, 나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서재에 침묵이 흘렀어요.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군.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핏줄을 부정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 할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일어나거라. 저 때문에 서아가. 내 잘못이 아니야.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9년 동안 고생 많았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하진이 다가가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언니, 이제 괜찮아. 하진아, 미안해. 괜찮아. 다 끝났어. 그때 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여보세요? 서아 보호자분이시죠? 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요? 네. 지금 의사 선생님이 확인 중이세요. 빨리 오세요. 하진과 하리는 달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서 있었어요. 보호자분들 오셨군요. 네, 서아 어떻게 됐어요? 할인이 숨을 헐떡이며 묻자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미세한 반응이 돌아오고 있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두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기적이에요. 하진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눈은 감겨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아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가 왔어. 약속 지켰어. 그때였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입모양이 보였어요. 하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입모양을 읽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래. 이모 여기 있어. 서아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서아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맑은 날이었습니다. 서아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이모, 나 좀 구해줘. 그 간절했던 쪽지 한 장. 이제 하진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구했어. 이모가 구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세상엔 참 무서운 욕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이용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덮어도 누군가의 간절한 용기가 있으면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그 눈물이 돌아온다는 걸 이번 이야기가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서아가 건강하게 일어나 빵집 이모와 웃으며 인사할 그날을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붉은 황토밭 한복판에 처박혔어요. 한 여자가 이마에 피를 흘리며 차 밖을 나왔죠. 아니, 내 고구마 밭을 다 망쳐놓으면 어떡해?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선 남자의 뒤로 남해의 해풍을 머금은 끝없는 고구마 밭이 펼쳐져 있었죠. 그 붉은 땅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도대체 해남 땅끝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소율은 평범한 아내였어요. 33, 결혼 5년 차. 남편 차병규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죠.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소율이 운영하는 작은 꽃집 덕에 둘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어요. 소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죠. 양재동 꽃시장에서 꽃을 떼어다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까지 배달까지 뛰었어요. 남편 병규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이었는데 실적에 따라 월급이 불규칙하다 보니 집안 생활비는 거의 소율의 꽃집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웃이었죠. 옆집에 사는 오세린이라는 여자. 이사 온 첫날부터 남편에게 유독 다정했어요. 택배가 왔다며 문을 두드리고 반찬을 만들었다며 밀폐 용기를 건넸죠. 소율이 꽃집에 나가 있는 시간을 정확히 노렸어요. 소율도 처음엔 그냥 친절한 이웃이려니 했죠. 설마 했거든요. 옆집에 사는 여자가 남의 남편한테 손을 뻗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정적인 건 결혼기념일 전날이었어요. 소율이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 일찍 집에 들어왔죠. 그날 소율이 준비한 건 화려한 장미가 아니었어요. 당신을 존경하고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미의 카네이션이었죠. 소율이 그 꽃의 줄기를 다듬는 동안 남편은 소율의 인생의 줄기를 자르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는 아니었어요. 낯익은 웃음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 소율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졌어요. 꽃잎이 현관 바닥에 흩어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죠. 소파 위에 남편 병규와 세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세린의 손이 병규의 무릎 위에 올라가 있었죠. 둘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어요. 고개만 살짝 돌리면 입술이 닿을 거리. 소율이 거기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병규가 세린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어요. 세린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소율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소율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현관의 신발장에 등이 부딪혔죠. 쿵 하는 소리에 병규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제야 아내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병규의 표정이 변했어요. 하지만 놀라움은 아니었죠. 귀찮다는 듯한 한숨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들킬 걸 각오하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죠. 세리는 달랐어요. 그녀는 일어서지도 않았어요. 소파에 기대앉은 채로 소율을 올려다봤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그 눈빛에 미안함 같은 건 한 톨도 없었어요. 오히려 결국 들켰네가 아니라 이제야 왔네에 가까운 여유가 묻어나고 있었죠. 소율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병규가 갑자기 야근이 잦아진 것, 주말마다 무슨 모임이라며 나간 것, 세린의 밀폐 용기에 유독 병규가 좋아하는 반찬만 들어있었던 것, 전부 연결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소율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죠.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 위로 소율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줄 카네이션, 리본까지 묶어놓은 그 꽃이 지금 현관 바닥에서 밟히고 있었어요. 소율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죠. 얼마나 됐어? 병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세린이 소파에 기댄 채로 느긋하게 말했죠. 한 1년? 그 한마디가 비수였어요. 1년. 자기가 꽃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며 생활비를 벌 동안 남편은 바로 옆집 여자와 1년을 보냈던 거예요. 소율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지만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버텼죠. 병규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어요. 소율에게 툭 던졌죠. 이혼합의서였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보름 전이었어요. 소율이 모르는 사이 모든 게 이미 끝나 있었던 거예요. 서류를 던지면서 병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매일 새벽부터 꽃집 나가고 밤에 지쳐서 쓰러지니까 집에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몰랐다고. 나도 외로웠다고. 마치 이 모든 게 소율 탓이라는 투였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새벽잠 줄여가며 일했더니 그게 죄가 된 거였어요. 세린이 병규의 팔짱을 끼며 빙긋 웃었어요. 그리고 소율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언니 미안한데 병규 씨가 나한테 먼저 고백했어. 그러니까 정리하자 깔끔하게. 소율의 손이 이혼합의서를 집었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흔들렸죠. 눈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이 남자를 믿고 이 집을 지키고 매일 새벽 꽃시장에 나갔던 게 전부 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거였죠. 그동안 버틴 날들이 머릿속에서 숫자처럼 계산됐어요. 남편은 일이 힘들지는 않는지, 다리가 얼마나 부었는지, 그런 건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소율은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었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복도로 나왔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가 닫은 게 아니었죠. 안에서 누군가가 닫은 거였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보내듯. 소율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전화할 곳이 없었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친구들과도 멀어졌죠. 이 세상에 소율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빌라 복도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죠. 소율은 그 불빛 아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죠. 꽃집이 아직 자기 명의라는 것. 하지만 권리금을 받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당장 통장에 남은 건 300만 원뿐이었어요. 소율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 복도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었죠. 꽃집도 남편도 집도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오늘 밤만큼은 여기서 벗어나야 했어요. 소율은 핸드폰 전원을 껐어요. 병규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거든요.
주차장으로 내려가 낡은 경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차량 내비게이션을 켜고 서울에서 가장 먼 곳, 육지의 끝이라 불리는 전라남도 해남을 검색했죠. 한밤의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죠.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4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았죠.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엑셀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해남에 가까워질수록 빗줄기가 거세졌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좁은 농로의 커브길에서 핸들이 미끄러졌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황토 위에선 소용이 없었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경차가 도랑을 넘어 붉은 황토밭 한복판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쾅 하는 충격과 함께 모든 게 멈췄죠. 에어백이 터지고 소율의 의식이 아득해졌어요. 그런데 소율은 아직 몰랐어요. 이 추락이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이라는 걸요. 대한민국의 끝, 해남의 붉은 황토 땅에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소율의 눈앞에 보인 건 낮은 천장과 나무 기둥이었어요. 어디선가 된장찌개 냄새가 났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인 듯 근육 하나하나가 비명을 질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무리하면 안 돼. 낯선 목소리였어요. 굵고 낮은데 거칠지 않은 묘하게 안심이 되는 음색이었죠. 소율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너머로 끝도 없는 붉은 황토밭이 보였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투박한 작업복에 흙 묻은 장화, 햇볕에 그을린 넓은 어깨, 시골 농부가 분명했는데 눈빛만은 어딘가 달랐어요. 그 안에 흙을 만지는 사람의 것이 아닌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죠. 강도아 38. 해남 땅끝 마을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남자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농사꾼으로 알고 있었죠. 소율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거실 한쪽에는 농업 관련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그 사이에 영문 원서와 경영학 책들이 섞여 있었어요. 농사꾼의 서재치고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죠. 도아가 밥상을 내왔어요. 된장찌개에 고구마 순나물, 갓김치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죠. 소율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목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거든요. 어젯밤 일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남편의 한숨, 세린의 비웃음, 현관 바닥에 떨어진 카네이션, 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밥상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도아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죠. 현관 앞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올 시간을 준 거였죠. 한참이 지나서야 소율이 부은 눈으로 마루에 나왔어요. 도아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차는 내가 마을 정비소에 맡겨뒀어요. 다행히 엔진은 살아있으니까 2, 3일이면 될 거예요. 소율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죠.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여기서 좀 있어도 될까요? 2, 3일만요. 갈 데가 없어서. 도아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소율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죠. 퉁퉁 부은 눈, 마른 입술, 손등에 남은 에어백 화상 자국,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새벽에 해남까지 혼자 왔는지, 왜 울고 있는지, 아무것도요. 빈방 있으니까 쓰세요.
밥은 아침 저녁으로 차려놓을 테니 편할 때 드시고. 그게 다였어요. 소율은 그 짧은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결혼 5년 동안 남편한테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편할 때 먹으라는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소율은 빈방에 누워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서울에서는 항상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거든요. 꽃시장에 가야 하니까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죠. 해남에 온 첫날, 소율은 처음으로 알람 없이 눈을 감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병규가 소율의 꽃집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세린이 팔짱을 끼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기 위치 괜찮은데? 역 앞이라 유동 인구도 많고. 세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소율의 꽃집을 노리고 있었죠. 꽃집이 아니라 그 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역세권 1층 상가. 권리금만 해도 몇 천은 될 자리였거든요. 병규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소율 명의의 가게를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 물었죠. 전화를 끄는 병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게 명의가 소율 단독이라 본인 동의 없이는 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세린이 병규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넣으면 되잖아. 꽃집 반은 당신 거라고 우기면 돼. 어차피 그 여자 변호사 쓸 돈도 없을 거야. 병규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세린이 시킨 대로 법무사를 찾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세린에게는 병규한테 말하지 않은 계산이 하나 더 있었어요. 꽃집을 넘겨받은 뒤 병규까지 정리할 생각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녀가 원한 건 남편이 아니라 재산이었죠. 옆집 유부남에게 1년을 투자한 건 이 한 방을 위해서였어요. 세린이 병규 뒤를 따라 걸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눈빛은 병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꽃집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편 해남에서는 소율이 잠에서 깨어나 마당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도화가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경운기 뒤에 고구마 상자가 가득 실려 있었죠. 경운기가 마당에 멈추자 도화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순간 달라졌죠. 농사꾼의 느긋함이 사라지고 어떤 긴장감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화가 고구마 상자를 내려놓고 집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소율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죠. 집 뒤편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여는 순간 안쪽이 잠깐 보였죠. 농기구가 아니었어요. 모니터 여러 대와 서류가 쌓인 책상이었죠. 농촌 창고에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소율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지금은 남의 비밀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마당 한쪽에 놓인 고구마 상자에서 흙 묻은 고구마 하나가 굴러떨어졌어요. 소율이 주워들었죠. 묵직하고 단단했어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는 도대체 뭘로 사는 걸까? 고구마 농사만으로 이 넓은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서재에 꽂혀 있던 영문 경영 서적은 뭐고, 뒤편 창고에 있던 모니터들은 또 뭔가. 소율의 시선이 집 뒤편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문은 이미 닫혀 있었죠. 그때 도화가 창고에서 나왔어요. 아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다시 느긋한 농부의 얼굴이었죠. 그의 손에는 갓 삶은 고구마가 담긴 냄비가 들려 있었어요. 배고프죠? 우리 밭 고구마예요. 해남 황토 고구마가 전국에서 제일 달거든요. 소율은 건네받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달았죠. 꿀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도화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소율의 눈에 평상 위에 놓인 시계 하나가 들어왔어요. 흙이 튀어 있었지만 그 틈으로 빛나는 금속의 질감은
예사롭지 않았죠. 꽃집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수많은 예물 시계를 봐왔던 소율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농사꾼이 밭일할 때 차기엔 집 한 채 값은 좋게 나가는 명품 중의 명품이라는 거요. 소율의 시선이 다시 집 뒤편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 걸까? 소율은 아직 몰랐어요. 이 조용한 농부가 해남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 혁신을 이끄는 젊은 거물이라는 거요. 그리고 이 남자의 비밀이 소율의 복수에 날개를 달아줄 거라는 걸요. 서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규와 세린이 소율의 마지막 재산을 빼앗으려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버린 아내가 지금 대한민국 땅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를요. 해남에서의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소율은 마당에 서서 고구마밭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봤죠. 서울에서는 한 번도 해 뜨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새벽 4시면 꽃시장으로 달려가야 했고, 해가 뜨는 시간엔 이미 가게 안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으니까요. 이곳의 아침은 달랐어요. 바람에 섞여오는 흙냄새,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소율의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숨 쉬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소율이 받자마자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법무사라고 했어요. 차병규 씨 측 대리인이라면서 이혼 재산분할 관련해서 꽃집 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해왔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차병규 씨가 소율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대리권 위임장까지 받아놨다고요. 이미 서류가 접수된 상태라고 했어요. 소율의 손이 떨렸어요. 수차례 연락이라니. 사실 소율은 해남으로 내려오는 내내 핸드폰을 꺼두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공포였으니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5시간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죠. 병규는 그 짧은 공백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를 찍어 놓은 뒤 아내가 의도적으로 잠적했다는 증거로 법무사에게 넘긴 거였죠. 소율을 도망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법무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병규 씨가 혼인 기간 중 꽃집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지분의 절반을 요구한다고요. 소율은 웃을 뻔했어요. 기여라니. 그 남자가 꽃집에서 한 게 뭐가 있죠. 화분 하나 옮긴 적도 없고 배달 한 번 나간 적도 없었어요. 새벽마다 혼자 꽃시장을 뛰고 밤늦게까지 배달하고 장부 정리까지 다 소율 혼자 했는데 그게 기여예요? 전화를 끄는 소율은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집도 뺏기고 남편도 뺏기고 이제 꽃집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5년 동안 새벽잠 줄여가며 피땀으로 일군 가게를 불륜한 남편이 반을 가져가겠다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죠. 분하고 억울한 게 통증보다 먼저였거든요. 그때 도아가 밭에서 돌아왔어요. 마루에 앉아있는 소율의 얼굴을 보더니 멈칫했죠. 아침에 해를 보며 웃던 사람이 불과 1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도아는 또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장화의 흙을 털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소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변호사 아는 분 있으세요? 도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소율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하지만 울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서글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도아가 잠시 소율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짧게 몇 마디를 나눴죠. 전화를 끊고 도아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한 분이 올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잘하는 분이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소율은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 낯선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호의가 절실했죠. 그날 밤이었어요. 소율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어요. 시골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늘이었어요. 그때 창고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도화가 아직 안에 있는 거였죠. 소율은 일부러 간 게 아니었어요. 화장실을 가려다 불빛이 보여서 그쪽으로 발길이 향한 거였죠. 창고 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에 뒤틀린 오래된 나무 판자 벽 사이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법한 틈이 벌어져 있었죠. 소율은 홀린 듯 그 틈 사이로 눈을 가져다 댔죠.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모니터 4대가 나란히 켜져 있었어요. 실시간 주식 차트, 해외 선물 거래 화면, 그리고 영문으로 가득한 투자 보고서. 도화가 헤드셋을 끼고 누군가와 영어로 통화하고 있었죠. 유창했어요. 농사꾼의 투박한 말투는 사라지고 날카롭고 정확한 비즈니스 영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소율은 숨을 멈췄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영문 경영서적, 집 한 채 갑자리 시계, 그리고 이 창고, 도화는 그냥 농부가 아니었어요. 소율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 바람에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죠. 창고 안에서 영어가 뚝 끊겼고 잠시 후 창고 문이 안에서 열렸어요. 도화가 문 앞에 서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소율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도화의 얼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정적이 흘렀죠. 밤바람에 창고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도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은 아침에 봤던 그 농부의 것이 아니었죠. 여긴 조용히 살려고 만든 곳입니다. 그 선은 넘지 말아주세요. 내일 차 나오는 대로 떠나주십시오. 소율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화가 담긴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간절한 경계선 같았어요. 소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어요. 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서울에서 쫓겨나고 이제 여기서도 쫓겨나는 거였죠. 남편한테 버림받고 이웃한테 밟히고 도망친 곳에서마저 내쳐지는 이 꼴이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울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배신당해 여기까지 숨어 들어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소율의 불행이 그에게는 불청객이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도화의 냉정함이 악의가 아니라 상처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소율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꽃집 건물주한테서 온 거였죠. 임대 관리인 안내. 한소율 씨, 건물주입니다. 오늘 오전 부근 차병규 씨와 세린 씨가 방문하여 임차인 부재 및 사업장 방치 상황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고 방지 차원에서 배우자 권한으로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금일 교체 완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가게 운영 및 본인 확인 관련 사항은 부군과 상의하시고 필요시 방문 바랍니다. 소율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건물주가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건지 소율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임대차 계약은 소율 본인 명의인데 남편이라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다니요. 하지만 뒤를 파고 들어간 건 세린이었어요. 건물주는 예전부터 세린과 안면이 있었거든요. 세린이 미리 건물주를 찾아가서 소율이 야반 도주했다고
가게를 내팽개치고 도망갔다고. 이대로 두면 가게가 망할 거라고 거짓말을 해둔 거였죠. 건물주 앞에서 일부러 눈물까지 보였어요. 제가 이 가게 살려보려고요. 그렇게 말하며 소유를 무책임한 여자로 만들었죠. 남편인 병규 씨가 대신 관리해야 한다며 건물주를 구슬렸어요. 법을 잘 모르는 나이든 건물주는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였죠. 법무사 전화도 그렇고 건물주 연락도 그렇고 너무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병규 혼자서는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전부 세린이 뒤에서 판을 짜고 있었죠.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지 않으면 5년간 피땀으로 일군 꽃집이 완전히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였죠. 소율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도화의 장화도 경운기도 보이지 않았죠. 평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소율이 열어봤죠. 차 열쇠와 메모지 한 장이었어요. 차술이 끝났어요. 정비소에서 가져왔습니다. 변호사 연락처 적어놨으니 싸워야 한다면 연락하세요. 강도아. 소율은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어젯밤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아침에는 차까지 찾아다 놓은 거였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남자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서울로 가서 꽃집을 되찾아야 했어요. 소율이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에 도화의 한옥이 비쳤죠. 붉은 황토밭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 도망치듯 내려왔던 길을 지금은 싸우러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번엔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죠. 이번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소율은 처음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소율에게는 변호사도 없고 돈도 없고 편도 없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그래도 엑셀을 밟았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소율은 아직 몰랐어요. 세린이 비밀번호보다 더 무서운 것을 준비해두고 있다는 걸. 그 함정에 빠져 바닥까지 떨어진 소율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이 해남의 그 남자라는 걸.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율이가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꽃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도망간 해남에서마저 쫓겨나게 됐죠. 그런데 그 차가운 농부가 떠나라면서도 차를 고쳐놓고 최고의 변호사까지 붙여줬죠. 도아라는 남자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서울에서 기다리는 건 상상 이상의 함정이래요. 과연 소율이는 꽃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서울까지 5시간을 달렸어요. 소율은 쉬지 않았죠. 졸음이 밀려와도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맞으며 버텼어요. 멈추면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꽃집이 있는 골목에 차를 세웠을 때 소율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간판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소율이 5년간 달고 있던 소율의 꽃이라는 손글씨 간판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엔 반짝이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죠. 세린 플라워. 소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겨우 차에서 내려가게 앞으로 다가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죠. 꽃은 그대로였어요. 소율이 떠나기 전에 물을 줬던 장미 화분도 직접 만든 드라이 플라워 리스도 전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달라진 건 주인이었죠. 카운터에 세린이 앉아 있었어요. 소율의 앞치마를 두르고 소율의 가위를 들고 소율의 자리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죠. 소율이 문을 당겼어요. 열리지 않았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세린이 고개를 들었죠. 소율과 눈이 마주쳤어요. 세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문 앞까지 걸어왔죠.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어요.
유리 너머로 입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선명하게 읽혔죠. 이제 내 자리는 없어. 소율의 주먹이 떨렸어요. 유리문을 마구 두드렸죠. 세리는 돌아서서 카운터로 갔어요. 핸드폰을 드는 게 보였죠. 몇 분 후 경찰차가 왔어요. 소율은 당연히 자기 가게를 되찾으러 온 거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경찰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죠. 차병규 명의로 접수된 가출 신고서였어요. 날짜는 소율이 해남으로 떠난 다음 날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소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가출 신고라니 자기가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그걸 가출이라고 신고한 거였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가출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가 하나 더 있었죠. 정신과 진료 기록이었어요. 소율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 이름이 찍혀 있었죠. 우울증과 충동 조절 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율은 이게 뭐냐고 자기는 정신과에 간 적 없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서류상으로는 남편이 아내의 안전을 걱정해서 신고한 형태였거든요. 오히려 소율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기록의 내용과 맞아 보였어요. 그때 가게 안에서 세린과 함께 있던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소율이 알아봤죠. 꽃집 알바생이었거든요. 소율이 가르쳤던 애. 꽃 손질법부터 리본 묶는 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줬던 애였어요. 알바생이 경찰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이 평소에 남편분한테 심하게 했어요. 전화 오면 소리 지르고 생활비 안 준다고 무시하고 알바하면서 다 봤거든요. 소율의 입이 벌어졌어요. 한마디도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그 알바생 밥까지 챙겨줬어요. 시험 기간엔 일찍 보내주고 월급도 한 번 밀린 적 없었죠. 그 애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소율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바생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소율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바닥만 보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세린이 뒤에서 그 애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자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어요. 배달 핑계로 밤늦게 들어온 적도 많았고요. 전 다 증언할 수 있어요. 돈이었어요. 세린이 알바생을 매수한 거였죠. 소율을 파렴치한 아내로 만들어 이혼 과실을 뒤집어 씌우려는 거였어요. 경찰은 양측 이야기를 다 들었다며 일단 민사 문제이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율에게 지금 흥분 상태니 일단 이 자리를 떠나는 게 좋겠다고 권유 아닌 권유를 했죠. 소율이 자기 가게 앞에서 쫓겨나고 있었어요. 5년간 자기가 일군 공간 앞에서 이방인이 되어 있었죠. 가게 안에서 세린이 유리창 너머로 소율을 내려다봤어요. 팔짱을 끼고 비웃는 얼굴이었죠. 소율은 가게 앞 보도블록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아가 메모에 적어준 변호사 번호가 있었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골 해남의 변호사가 서울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돈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마저 적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소율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떨궜죠.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꽃집 앞 화단에 시든 카네이션 한 송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소율이 그걸 멍하니 바라봤죠. 자기가 직접 심었던 꽃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벤츠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어요. 소율은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경찰이 또 온 줄 알았거든요.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광이 나는 구두가 보도블록 위에 내려섰죠. 검은 정장에 은퇴 안경,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소율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죠. 한소율 씨 맞으시죠? 강도아 대표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소율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남자를 올려다봤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대한법률그룹 대표 변호사.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전관 출신이라는 이력이 적혀 있었죠.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해남의 변호사가 아니었거든요. 서울 최고의 로펌이었어요. 변호사가 소율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추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해남 고구마밭 망쳐놓은 값은 톡톡히 치르게 할 테니 소율 씨는 그저 뒤에 서서 구경만 하시라고요. 소율은 그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고구마밭이라니. 이 와중에 그 이야기라니. 하지만 그 농담 같은 한마디에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어요. 해남에서 나가라고 했던 남자가 이 사람을 보낸 거였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이 나왔죠. 소율의 눈앞에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가출 신고서는 오늘 중으로 허위 신고로 고발 접수합니다. 정신과 기록도 위조 확인됐고요. 소율 씨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 혹시 집에 두고 나오셨죠?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떠날 때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거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역시 그렇군요. 차병규 씨 측이 그걸 이용해서 대리권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인감 도용이에요. 이것만으로도 형사 고소 사유가 됩니다. 소율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죠. 뭔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꽃집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안에서 세린이 불안한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검은 벤츠와 정장 차림의 변호사. 예상 밖의 등장에 세린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내려갔어요. 변호사가 소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시죠, 한소율 씨. 오늘부터 저희가 전부 맡겠습니다. 소율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었죠. 가게 안에 세린과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이었어요. 소율이 세린을 내려다보는 게 유리문 너머로 세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소율은 아직 몰랐어요. 이 변호사가 들고 온 서류 가방 안에 병규와 세린의 모든 거짓말을 한 방에 무너뜨릴 증거가 이미 들어있다는 걸요. 그리고 해남의 그 조용한 농부가 왜 이 싸움에 뛰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소율은 다시 한번 울게 될 거라는 걸요. 변호사의 이름은 권태식이었어요. 법조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검찰 출신의 재벌 소송 전문. 착수금만 수천만 원인 사람이 해남 고구마 농부의 전화 한 통에 소율에게 달려온 거였어요. 이 사람은 돈만 많다고 되는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부탁했느냐를 더 보는 사람이었죠. 소율은 궁금했어요. 도화가 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변호사가 움직이는 건지. 하지만 물을 틈이 없었죠. 권 변호사는 이미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한 건 꽃집 원상복구 가처분 신청이었어요. 소율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5년치 세금 납부 기록까지 1시간 만에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죠. 다음은 인감 도용건이었어요. 병규가 소율의 인감 도장을 이용해 대리권 위임장을 만든 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거든요. 형사 고소장이 같은 날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권 변호사가 소율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 알바생한테 급여를 이체한 기록 있으세요?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달 통장으로 보냈거든요. 권 변호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이
고용 관계를 증명하고 소율 씨가 성실한 고용주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알바생의 허위 증언은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소율은 그제야 조금 숨이 쉬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었죠. 변호사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도아 씨가 대체 누구예요? 왜 저를 도와주는 건가요? 권 변호사가 잠시 멈칫했어요. 소율의 눈을 바라보더니 차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벤츠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권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 하나를 보여줬죠.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해남 출신 청년 사업가 강도아. 농업기술 스타트업으로 전남 최연소 100억 매출 달성. 소율의 눈이 커졌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죠. 강도아 38. 해남 토박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일했어요. 30대 초반에 해남으로 돌아와 농업기술회사를 세웠죠. 고구마를 비롯한 지역 특산물의 유통과 수출을 혁신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기사 하단에 짧은 문단이 하나 더 있었죠. 강도아 대표는 4년 전 아내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였던 전 처측의 자산 탈취 시도를 경험한 바 있으며 이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해남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율의 손이 멈췄어요. 4년 전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길 뻔했던 남자. 그래서 서울을 떠나 해남 끝에 숨어든 남자. 소율과 똑같았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죠. 도아가 왜 그렇게 경계했는지, 왜 조용히 살려고 만든 곳이라고 했는지, 소율의 불행이 왜 불청객이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왜 차를 고쳐놓고 변호사까지 보내준 건지, 자기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내쫓으면서도 돕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였죠. 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죠. 권 변호사가 조용히 기다렸어요. 소율이 눈물을 닦을 때까지요. 한참 후 소율이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해야 할 게 뭐예요? 권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소율 씨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이틀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왔어요. 꽃집 원상복구 명령이었죠. 간판 철거와 세린의 즉시 퇴거까지. 법원 집행관이 꽃집에 도착했을 때 세린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세린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죠. 가게 안에 버티고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가게는 병규 씨 재산이에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요. 권 변호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서류 한 장을 세린 앞에 펼쳤죠. 오세린 씨, 이건 소율 씨의 인감도장 도용에 대한 형사 고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차병규 씨 명의로 접수된 가출 신고서와 정신과 기록 위조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소율 씨가 해당 병원에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다는 병원 측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죠. 세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권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알바생 김하은 씨의 자필 진술 번복서입니다. 어젯밤 본인이 직접 찾아오셨더군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시면서 세린 씨에게 300만 원을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셨습니다. 세린의 무릎이 꺾였어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 뒤에서 병규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선은 세린이 아니라 자기 핸드폰을 향하고 있었죠. 변호사한테 연락하려는 거였어요. 자기만 살겠다는 눈이었죠. 세린이 그 모습을 봤어요. 자기 뒤에서 함께 싸워줄 줄 알았던 남자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세린의 입꼬리가 일그러졌어요. 자기가 이용했다고 생각했던 남자한테 역으로 버림받는 순간이었죠. 소율은 가게 밖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5년간 자기 자리였던 카운터, 자기가 심었던 화분들, 자기가 매일 닦았던 유리문, 전부 돌아오고 있었어요.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흘리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죠.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꽃집은 되찾았어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병규와 세린이 소율에게 한 짓. 불륜과 배신은 물론이고 인감 도용과 허위 신고, 증인 매수와 정신과 기록 위조까지. 이 모든 걸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야 했어요. 그리고 소율은 알고 있었죠. 그 법정에 서는 순간 병규와 세린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소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율이 전화를 받았어요. 도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전 나가라고 했던 그 낮은 목소리가 꽃집 되찾았다고 들었어요. 잘 됐네요. 소율은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겨우 한마디를 꺼냈죠. 고구마 밭값은 어떻게 갚으면 되나요? 전화기 너머로 도아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웃음이었죠. 수학철에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때 와서 도와주면 됩니다. 소율도 웃었어요. 오랜만이었죠. 진심으로 웃은 게요.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어요.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이었죠. 소율은 일찍 도착해서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떨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2달 전 꽃집 앞 보도블록에 주저앉았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무릎에 힘이 없어서 앉은 거였고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였죠. 법정 문이 열렸어요. 소율이 들어서자 반대편에 병규와 세린이 앉아 있었죠. 병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었지만 다림질도 안에 구겨져 있었죠. 눈밑이 거뭇했어요. 잠도 잘 못 자는 게 얼굴에 다 나와 있었죠. 세린은 달랐어요. 아직도 눈에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변호사와 뭔가를 속삭이며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얼굴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권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출했죠. 첫 번째는 인감 도용건이었어요. 병규가 소율의 서랍에서 인감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빼돌린 정황, 대리권 위임장의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소율이 해당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감정서까지. 병규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필적이 다르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는 정신과 기록 위조였어요. 권 변호사가 병원 측 확인서를 읽었죠. 해당 병원에 한소율이라는 환자는 등록된 적이 없으며 진료 기록의 의사 서명이 실제 재직 의사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의 눈이 날카로워졌죠. 세 번째 증거가 나왔어요. 알바생 김하은의 자필 진술 번복서, 그리고 세린이 하은에게 300만 원을 이체한 계좌 내역이었죠. 날짜가 정확했어요. 하은이 경찰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한 바로 전날 밤이었거든요. 권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피고 오세리는 증인을 금전으로 매수하여 허위 증언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위증 교사에 해당하며 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세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가 뭐라고 속삭였지만 세린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이었어요. 권 변호사가 소율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소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 앞에 선 소율의 목소리는 처음에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첫 문장이 나오자 그 떨림은 곧 단단함으로 바뀌었죠.
저는 결혼 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꽃시장에 가서 꽃을 떼어오고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까지 배달을 뛰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했으니까 제가 벌어야 했거든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그 시간에 옆집 여자와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혼 서류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꽃집에만 빠져서 자기가 외로웠다고요. 소율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제가 새벽잠 줄여가며 이 가정을 지킨 게 죄가 되는 건가요? 성실하게 일한 아내가 게으른 남편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건가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어요. 저는 도망치듯 해남까지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끝이라는 그 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제 가게 간판이 바뀌어 있었고, 제 앞치마를 다른 여자가 두르고 있었고, 제가 가르친 알바생이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소율이 병규를 바라봤어요. 5년간 함께한 남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똑바로 봤죠. 저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이 사람을 의심한 적 없었어요. 그게 제 잘못이라면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하겠습니다. 병규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 분할에서 꽃집은 소율의 단독 소유로 인정됐어요. 5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과 사업자 등록 명의가 결정적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병규에게는 사문서 위조와 허위 가출 신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거였죠. 세린에게는 더 무거운 벌이 떨어졌어요. 위증 교사의 사기 미수, 정신과 기록 위조 공모까지 실형 2년이 확정됐죠. 법정에서 세린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병규는 세린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었죠. 법정을 나서는 병규의 뒷모습은 소율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던 그 당당한 남자의 그림자도 없었어요. 소율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울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어요. 판결이 나고 한 달 후였어요. 소율의 꽃집 앞에 검은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골목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죠.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투박한 작업복은 아니었어요. 깔끔한 네이비 코트에 캐시미어 목도리. 하지만 햇볕에 그을린 넓은 어깨와 흙을 만지던 사람 특유의 거친 손은 여전했죠. 강도하였어요. 소율이 가게 안에서 뛰어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손에는 장미가지를 쥐고 있었죠. 도아가 소율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소율도 웃었죠. 말은 필요 없었어요. 도아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소율이 되찾은 공간, 새로 들여놓은 화분들, 창가에 걸린 드라이플라워 리스, 그리고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구마 순이었죠. 해남 황토 고구마의 싹이 화분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도아가 그걸 보며 웃었어요. 소율이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죠. 해남 흙을 조금 가져왔거든요. 잘 자라더라고요. 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수학철 약속 아직 유효한 거죠?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구마 밥값 아직 안 갚았으니까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꽃향기가 가게 밖까지 번지고 있었죠. 결혼기념일 전날 현관 바닥에 짓밟힌 카네이션조차 외면했던 남편 대신 고구마 밭에 처박힌 낯선 여자를 말없이 걷어준 남자가 있었어요.
세상이 전부 등을 돌릴 때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보내준 사람. 나가라면서도 차를 고쳐놓은 사람. 싸워야 한다면 연락하라고 쓴 사람. 소율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야 자기 인생을 다시 고르는 시작이라는 걸요. 꽃가게에는 물을 줘야 할 꽃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해남에는 수확철이 오고 있었죠. 소율이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보였죠. 몇 달 전과 같은 얼굴인데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울지 않는 눈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새벽마다 꽃시장을 뛰며 가정을 지켰던 소율이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뻔했죠. 성실하게 산 게 죄가 되고 열심히 일한 게 빌미가 되다니 참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율이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소율이가 혼자 일어선 게 아니었다는 거요. 세상이 전부적이 되어도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은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요. 그 손을 잡을 용기만 있다면요.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